지금 여러분이 계신 방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아마 반팔을 입어도 될 만큼 따뜻하거나 포근한 이불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보일러를 켜고 버튼 하나로 뜨거운 물을 쏟아내는 이 일상은 사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아주 짧은 기간 누려온 기적 같은 일이에요. 불과 35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겨울은 낭만적인 계절이 아니라 매일 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야 했던 잔인한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1970년 경신년 조선의 기록을 보면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5월인데 하늘에서 주먹만 한 우박이 쏟아져 내리고 한여름인 7월에 찬서리가 내려 곡식이 하얗게 죽어버렸죠. 그리고 찾아온 겨울, 한강은 거대한 얼음판이 되었고 사람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땅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구덩이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껴안은 채 그대로 얼어붙어 시신이 되었으니까요. 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 지구적인 재앙, 이른바 소빙하기의 습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천자가 넘는 방대한 기록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계절, 조선의 소빙하기 생존기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온기가 얼마나 위대한 유산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역사의 이면을 깊숙이 파고드는 전략적 스토리텔러 지식위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조선의 소빙하기와 극한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안에서 피어난 생존의 지혜를 아주 세밀하게 다룰 겁니다. 이 영상 하나면 조선의 겨울 생활사부터 경제, 과학적 배경까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럼 350년 전 얼어붙은 조선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단어는 바로 소빙하기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지구가 갑자기 커다란 냉동고 안에 갇혀버린 상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보통 빙하기라고 하면 수만 년 전 매머드가 살던 시대를 떠올리지만 이 소빙하기는 불과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조선 중기부터 후기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태양은 평소보다 훨씬 게을렀습니다. 태양 흑점 활동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 마운더 극소기가 닥친 건데요.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가 줄어드니 지구 전체 온도가 1도에서 2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겨우 1, 2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태계 입장에서는 이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평균 기온이 1도 떨어지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이상 짧아지고 재배 한계선이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나 내려가거든요. 조선의 기상 기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970년 1월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붉은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보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섞인 눈이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피눈물을 흘리는 종말의 징조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눈의 색깔이 아니라 그 눈이 녹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보통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땅이 녹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빙하기의 조선은 달랐습니다. 3월이 되어도 땅은 여전히 바위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었고 4월에도 눈보라가 쳤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려야 할 시기를 놓치니 그해 농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조선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온돌이었습니다. 바닥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이 기술은 우리 민족의 지혜라고 칭송받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온돌이 당시 조선에는 양날의 검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온돌의 원리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연기가 방바닥 밑에 구들장을 들고 나가는 방식입니다. 서양의 벽난로가 공기만 데워 효율이 떨어지는 것과 달리 온돌은 전도와 복사열을 이용해 몸을 직접 데워주는 혁명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죠. 원래 온돌은 방의 일부분만 드는 쪽구들 형태였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만 해도 방 전체를 드는 일은 드물었죠. 그런데 소빙하기가 닥치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방 전체를 드지 않으면 얼어 죽는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온돌이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온돌을 떼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나무입니다. 방 한 칸을 하룻밤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산에서 해온 커다란 나무 한 짐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너도 나도 온돌을 깔고 불을 떼기 시작하니 조선의 산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었죠. 기록을 보면 도성 근처의 산들은 이미 17세기 중반에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땔감 가격은 오늘날의 강남 아파트값처럼 치솟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자기 집의 기둥이나 석가래를 뜯어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당장의 추위를 피하려고 내일 무너질지도 모르는 집의 뼈대를 태워버린 겁니다. 심지어 조상의 묘소 근처에 있는 나무를 몰래 베다가 관에 잡혀가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얼어 죽느니 매를 맞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온기조차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조선의 겨울은 신분증보다 더 확실하게 계급을 나누는 잣대가 바로 방바닥의 온도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가, 특히 권세 있는 집안의 겨울은 나름의 풍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무만 태우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고 화력이 오래가는 최상급 숯, 백탄을 가득 채운 화로를 방 곳곳에 두었습니다. 양반들은 두툼한 솜 누비옷을 입고 털로 만든 모자인 이엄을 쓴 채 뜨거운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평민과 노비들에게 겨울은 매일 밤이 잔인한 데스게임이었습니다. 땔감을 구할 돈이 없으니 그들은 여전히 쪽구들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아궁이와 연결된 딱 한 줄의 구들장 위로 온 가족이 일렬로 누워야 했죠. 아버지는 아궁이 쪽 뜨거운 곳에, 어린 자녀들은 그 뒤에, 그리고 어머니는 가장 끝부분 식어가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천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커다란 멍석이나 누더기 이불 하나를 다 같이 덮고 서로의 등을 맞댄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때 생겨난 풍습 중 하나가 서로 껴안고 자기였습니다. 단순히 친밀함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천을 나누지 않으면 누군가는 밤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위는 옷을 껴입어서라도 막아보겠지만 뱃속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는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비극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만나면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2년 경신대기근의 기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극의 정점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1970년과 1971년 단 2년 사이에 조선 팔도를 초토화한 경신대기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인구 10% 이상이 불과 2년 만에 사라졌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당시 조선 인구가 약 1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공식적인 사망 기록과 유민들의 실종까지 합치면 최대 150만 명에 가까운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전쟁도 아니고 오로지 자연재해와 굶주림이 만들어낸 수치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빙하기에 불규칙한 기후는 농민들의 희망을 매달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1970년 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씨앗이 땅속에서 타 죽었고 여름에는 갑작스러운 폭우와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 간신히 돋아난 싹을 뭉개버렸습니다. 가을에는 수확하기도 전에 서리가 내려 알곡이 차지 못했죠. 그리고 맞이한 그해 겨울, 조선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자 조선은 그야말로 거대한 공동묘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왕실 기록인 승정원 일기를 보면 차마 소리내어 읽기조차 힘든 참혹한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길가에 굶어 죽은 시체가 산처럼 쌓여 있고 부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자식을 길가에 버리며 심지어 사람이 사람의 살점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식 기록에 남겨진 실제 사건들이에요. 충청도의 어느 마을에서는 굶주린 어머니가 죽은 아이의 시신을 차마 묻지 못하고 그것을 먹으며 연명했다는 보고가 올라와 현종 임금이 통곡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굶주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조금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 달 이상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쓰고 마지막에는 장기 주변의 지방까지 다 써버리죠. 이 상태가 되면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기아 부종이라는 건데요. 영양실조로 혈액 속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와 몸이 퉁퉁 붓게 됩니다. 특히 배가 산모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겉보기엔 배가 부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피부는 거무스름하게 변하고 감각은 무뎌지며 극심한 무력감에 빠지죠. 조선의 백성들은 이런 몸을 이끌고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차가운 눈바닥에 앉아 잠시 쉰다는 것이 그대로 영원한 잠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당시 사망 원인 1위는 아사였지만 실제로는 굶주림으로 천 조절 능력을 상실해 발생한 동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틈타 마을을 습격한 또 다른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군이라 불리던 호랑이들이었습니다. 평소 호랑이는 깊은 산속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아먹으며 인간을 피합니다. 하지만 소빙하기의 추위는 산의 생태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떼죽음을 당하자 먹잇감을 잃고 미쳐버린 호랑이들이 산 아래 인간의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호랑이들이 대낮에 민가에 침입해 마당에 있는 가축은 물론 방 안에서 떨고 있던 어린아이나 노인을 물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성 아닌 인왕산과 북한산 근처까지 호랑이가 내려와 경복궁 담장을 어슬렁거렸다는 기록도 있죠. 밤이 되면 집 밖은 그야말로 호랑이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있던 시절이라 밤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호랑이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방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만 호랑이가 무서워 문고리를 걸어 잠근 채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에라도 보이고 화살이라도 쏠 수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는 암살자, 바로 역병이었습니다. 왜 기근 뒤에는 반드시 역병이 뒤따를까요? 현대의학으로 보면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굶주린 사람들은 면역력이 바닥나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조차 치명적인 폐렴으로 변하죠. 둘째, 추위를 피하려고 좁은 방 안에 온 가족, 때로는 이웃들까지 다닥다닥 붙어 지내다 보니 호흡기 전염병이 번지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셋째, 굶어 죽은 시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면서 위생 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당시 조선을 휩쓴 건 오늘날의 장티푸스나 발진티푸스로 추정되는 온역이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반점이 생기며 며칠 만에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었죠.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식을 산채로 산속에 버리고 떠나거나 부모의 시신을 방치한 채 도망치는 유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를 유망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다른 마을로 이동하면서 역병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가 시스템도 마비 상태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진율청을 가동해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나눠주려 했지만 서울로 몰려든 수만 명의 유민이 죽 한 그릇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역병의 전파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도 조상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다가올 봄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장과 발효라는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호랑이와 역병이라는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조선 백성들이 어떻게 먹거리의 혁명을 일으키며 버텨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조선의 겨울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지옥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그 고난을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 승화시켰죠. 그 중심에는 바로 갈무리라는 위대한 생존 전략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장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김장은 겨울철 별미를 준비하는 연례 행사일 뿐이지만 17세기 소빙하기를 살던 사람들에게 김장은 목숨을 걸고 준비해야 하는 최첨단 바이오 생존 키트였습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어 식물을 키울 수 없습니다. 10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신선한 채소를 먹지 못하면 인간은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가을에 수확한 채소를 어떻게든 썩지 않게 보관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탄생한 기술이 바로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키는 것이었죠. 놀라운 점은 독을 땅에 묻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왜 굳이 힘들게 땅을 파고 그 무거운 항아리를 묻었을까요? 이건 바로 지열을 이용한 정밀한 온도 조절 기술입니다. 한겨울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떨어져도 땅속 1.5m 깊이는 영상 1도에서 4도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김치가 얼어 터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쉬지도 않는 완벽한 천연 냉장고가 되는 지점이죠. 이 좁은 항아리 안에서 일어나는 발효 과정은 유해균의 증식을 막고 우리 몸에 유익한 젖상윤을 폭발적으로 늘려주었습니다. 고기 한 점 구경하기 힘들었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김치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단백질 보충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메주와 장입니다.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들고 이를 발효시켜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기술은 육류 섭취가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천재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기를 먹지 못해도 이 발효된 콩을 통해 겨울을 버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너무 심해 소금조차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소금은 당시 국가 전매품이라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소금이 없는 백성들은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대신 그냥 말려서 가루를 내어 죽에 섞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래기와 말린 나물의 기원입니다. 이마저도 떨어지면 그들은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겉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하얀 속껍질을 긁어모았습니다. 이것을 송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속껍질을 가루내어 물에 우려내 쓴맛을 빼고 적은 양의 쌀가루와 섞어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송기죽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아 지독한 변비를 유발했거든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슬픈 속담은
사실 이 송기죽을 먹고 변비로 고생하던 당시 백성들의 처절한 생존 현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야 했기에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씹으며 봄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국가는 이 위기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현종 임금은 매일 아침 보고되는 수천 명의 아사자 소식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어찌 고기를 먹겠느냐며 수라상에서 고기 반찬을 모두 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반찬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조정에서는 긴급대책본부인 진율청을 가동해 서울 곳곳에 급식소인 죽소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 죽소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만 명의 유민이 한 그릇의 죽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죽의 농도는 쌀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묽었지만 그마저도 늦게 온 사람들은 빈 그릇만 핥아야 했습니다. 관원들은 매일 아침 수레를 끌고 다니며 길가에 방치된 시신들을 거두어 공동묘지에 묻어주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마지막 보루는 마을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향약의 정신인 환난상휴, 즉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경상도의 한 선비는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전답을 팔아 곡식을 마련하고 마을 입구에 커다란 솥을 걸어 이웃들을 먹였습니다. 이런 이름 없는 영웅들이 전국 곳곳에 있었기에 조선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기나긴 17세기 소빙하기의 겨울 여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영상 20도의 따뜻함은 350년 전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 서로의 살을 맞대며 온기를 나누던 이름 없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추위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 믿으며 그들은 그 긴 겨울을 버텨내고 마침내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생명의 불씨가 오늘날 우리 집 아랫목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전략을 잇는 지식 위드였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조상들의 또 다른 겨울나기 비법이나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왕실의 얼음 창고인 석빙고를 채우기 위해 꽁꽁 얼어붙은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던 빙고꾼들의 목숨 건 사투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